어머니, 저 왔어요.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수줍게 웃고만 계시네요. 그런데 어머니, 왜 영정사진 속 어머니 손에, 왜 보릿고개 시절 그 도시락이 들려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던져버렸던 그 양은 도시락. 어머니가 쓰레기통에서 주워 평생 간직하신 거였군요. 1973년 겨울, 우리 집 단칸방 연탄 창고엔 겨우 10장 남짓. 옆집 13줄씩 쌓아놓은 연탄 사이에서 얼어 죽을까 떨던 그 밤들. 지금 저는 백발이 되어 어머니 앞에 섰지만 그때 그 추운 겨울밤 어머니가 당신 이불을 벗어 제게 덮어주시던 그 따뜻함은 영영 갚을 길이 없네요.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진동하는 향 냄새를 맡으니까 이상하게 제 코끝엔 그 시절 연탄가스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올라와요.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가계부 좀 보세요. 모서리가 다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이거 어머니가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보물 1호였잖아요. 어머니, 제가 그때 왜 몰랐을까요? 우리 집 밥상에 보리밥만 올라왔던 이유를, 어머니가 왜 늘 나는 배부르다며 밥그릇을 제게 미셨던 그 거짓말의 무게를, 오늘 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목이 메요. 그때 그 비계가 왜 그렇게 맛없다고 투정 부렸을까요? 그때 그 보리밥이 왜 그렇게 창피하다고 숨겼을까요? 그때 그 낡은 옷이 왜 그렇게 부끄럽다고 외면했을까요?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그 모든 게 사실은 어머니가 당신의 살을 깎아 만든 사랑이었다는 걸. 1973년 겨울이었어요. 오일 쇼크라는 말이 동네 골목 어귀까지 번지던 그해 연탄값이 하루아침에 훌쩍 뛰었었잖아요. 아버지는 공사판 막노동을 하셨지만 그것만으론 식구들 먹이고 연탄 사기에 늘 빠듯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저녁 연탄 가게 앞에 서 계셨어요. 외상으로라도 연탄을 구해보려고요. 하지만 연탄 가게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밀창을 닫았어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등을 돌리는 아저씨의 뒷모습을요. 그날 밤 우리 집 연탄 창고엔 고작 10장이 남아 있었어요. 옆집은 연탄을 7줄씩이나 쌓아놨는데 우리 집 자리는 덩그러니 비어 있었죠. 추워서 떨고 있는 저를 보시며 어머니는 당신이 덮고 계시던 솜니부를 벗어 제 위에 덮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안 춥다고, 오히려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셨지만 어머니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연탄 10장으로 버티던 그 겨울밤,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태우며 저를 따뜻하게 해주신 걸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듬해 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1974년 봄이었어요. 정부가 쌀을 아끼자며 혼분식 장려운동을 벌이던 그 시절,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도시락 검사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교실을 돌며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고 쌀밥을 싸온 아이들 이름을 칠판에 적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도시락엔 쌀밥이 있었거든요. 이상하죠? 보리밥도 귀해서 못 먹는 집이 많았던 그 시절, 왜 우리 집 도시락에만큼은 쌀밥이 있었을까요? 전날 밤 도시락 검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쌀밥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부엌 솥뚜껑을 살짝 들춰보니 거기엔 보리밥이 가득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 쌀을 조금씩 덜어내 보리쌀과 바꿔오신 거였다는 거요. 그렇게 하면 식구들 배를 더 불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도시락만은 쌀밥으로 싸주셨어요. 그날 도시락 검사에서 제 이름은 칠판에 크게 적혔어요.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창피해서 그 쌀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고 수도가에 가서 몰래 버렸어요. 그때 제가 버린 그 쌀밥이 사실은 어머니 밥그릇에서 덜어낸 것이었다는 걸 왜 그땐 몰랐을까요? 하지만 제 철없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5학년 봄 소풍날이었어요. 남산 가는 날이라고 며칠 전부터 온 반이 들썩였죠. 아이들은 엄마가 뭘 싸준다며 자랑했어요. 계란말이, 분홍 소시지, 심지어 햄까지요.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우리 집 형편에 그런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으니까요. 소풍 전날 밤 어머니는 시장에 다녀오셨어요. 손에는 신문지에 싼 조그만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혹시 소시지라도 들어갈까, 계란말이라도 들어갈까 기대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싸주신 양은 도시락을 열어봤을 때 저는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거기엔 하얀 비계 덩어리가 듬성듬성 박힌 보리밥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정육점 아저씨한테 사정해서 받아온 거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남산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펼칠 때 분홍빛 소시지들과 노란 계란말이들 사이에서 제 도시락에 박힌 허연 비계는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도시락을 열지도 않고 가방 속에 꽁꽁 숨겼어요. 그리고 수도가에서 물만 마시며 배를 채웠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한테 소리쳤어요. 다시는 고기 같은 거 싸주지 말라고, 차라리 굶는 게 낫다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 우리 집에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976년 여름이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던 도심 재개발 공사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는 3층 높이에서 떨어지셨어요. 안전모도 안전벨트도 없던 그 시절 목숨을 걸고 일해야 했던 시대였죠. 병원비는 하루에도 엄청났고 공사 현장 소장은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 안 되는 돈만 쥐어주고는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석 달을 누워 계셨어요. 그 석 달 동안 우리 집 살림은 완전히 무너졌죠. 월세를 2달째 밀렸고 쌀은 동이 난 지 오래였으며 보리쌀마저 바닥났어요.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부엌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저녁엔 판잣집 골목에서 품팔이를 하셨고요. 연탄재 치우는 일, 빨래해주는 일, 장 받아주는 일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손에 이상한 비닐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거기엔 동네 정육점에서 버리는 뼈다귀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게 줄 거라며 구걸해서 받아온 것들이었죠. 우리 집엔 개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뼈다귀로 끓인 국에서 비계 몇 점을 건져내시며 어머니는 제게 고기라고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사주신 고기의 정체를요. 그건 사온 게 아니었어요. 구걸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왜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제 입에 기름기 한 점을 넣어주려 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파신 건 비녀와 은반지만이 아니었어요. 1977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아버지는 다리를 절뚝이며 겨우 일터에 복귀하셨지만 예전처럼 막노동은 할 수 없으셨죠. 힘든 일은 못 시키니 일당도 크게 줄었어요. 그걸로 어떻게 5식구가 살아갑니까? 어머니는 하나씩 물건을 내다 파셨어요. 먼저 어머니의 비녀가 사라졌어요. 결혼할 때 외할머니가 주신 유일한 금비녀였죠. 다음은 어머니의 비단 버선이었어요. 명절에만 신으시던 그 귀한 버선이요. 그 다음은 어머니의 놀이개였고, 그 다음은 어머니의 은가락지였고, 그 다음은 어머니의 유일한 외출복이었어요. 어머니는 하나씩 하나씩 당신을 지워가며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어요.
1978년 설날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는데 어머니만 집에 남으셨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하셨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에겐 입고 갈 옷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친척집에서 돌아온 저는 어머니가 장롱 앞에 앉아 우시는 걸 봤어요. 텅 빈 장롱 안에는 낡은 광목 치마 저고리 한 벌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 우리를 살리신 어머니, 그런데 왜 저는 그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요? 왜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했을까요? 어머니의 빈 장롱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제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알게 된 진실이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비밀을요. 그날도 어머니는 저녁 늦게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신문지에 싼 비계 덩어리가 들려 있었죠. 또 그거냐며 투덜거리는 저에게 어머니는 그저 웃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골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영자네 엄마가 아직도 정육점에서 바닥 쓸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맨날 저녁 장사 끝나면 와서 바닥 닦아주고 비계 얻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몰래 뒤따라갔어요. 정육점 뒷골목에서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름때가 잔뜩 낀 바닥을 걸레로 닦고 계셨어요. 1시간 넘게 허리도 한번 펴지 않고요. 정육점 주인이 신문지에 싼 비계를 내밀자 어머니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골목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그 비계를 물에 씻고 또 씻으셨어요. 마치 보석이라도 다루듯이요. 그리고는 제 밥그릇에만 비계를 가득 담아주셨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비계가 얼마나 고소한지 알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비계에 묻은 어머니의 눈물 맛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무릎 꿇고 닦아낸 그 바닥보다 제 마음속 죄책감이 더 깊게 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이었어요. 1979년 가을이었죠. 기쁨에 겨워 소리치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우셨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등록금을 준비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가계부를 봤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고 오래된 공책이었죠. 거기엔 어머니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1974년 2월 어느 날 영자 도시락 반찬 없어서 정육점 가서 무릎 꿇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비계라도 얻어서 다행이었고 영자가 맛있게 먹어줘서 기뻤는데 영자가 창피하다고 도시락 버렸다는 소리 듣고 가슴이 찢어졌다고요. 1976년 여름엔 아버지 사고로 병원비가 없어서 비녀를 팔았다고 적혀 있었고 영자가 배고프다고 울어서 정육점 가서 개 준다고 거짓말하고 뼈다귀 얻어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1977년 겨울엔 영자 친구들은 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는데 우리 영자는 아무것도 못 받아서 음반지 팔아서 공책을 사줬다고 적혀 있었죠. 1978년 봄엔 영자가 정육점에서 나를 보고 엄마 아니라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고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줄마다 어머니의 눈물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던져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온몸을 갈아 만든 사랑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2026년 이 장례식장에서 저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는 백발이 된 72살 노인이 되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제 손에는 어머니가 그토록 먹이고 싶어 하셨던 꽃등심이 들려 있어요. 이걸 구워서 어머니께 올립니다. 하지만 제 입안에는 여전히 50년 전 그 서글프고 고소했던 비계 맛이 감돌아요. 어머니, 이제 알아요. 그 시절 우리 집 김치찌개에 둥둥 떠다니던 건 기름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우리가 버틴 건 고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이었다는 거요. 정육점 바닥을 닦으며 흘리신 어머니의 땀방울이 저를 대학까지 보냈고, 어머니가 팔아버린 비녀와 반지와 옷가지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거요. 미안해요, 엄마. 그 비계 사실은 참 고소했는데, 엄마 마음처럼 참 따뜻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어머니가 주신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는 거요. 어머니,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제가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창피해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우리 엄마라고 자랑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도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저녁 부모님 댁에 들러 밥 한 끼 같이 하세요. 그때 그 반찬 참 맛있었다고 고마웠다고 말씀드리세요.